야, 내 며느리가 검사면 너도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망년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시아버지가 젖은 머리를 닦지도 못한 채 손바닥을 비비며 애원하던 그 순간 지철의 거친 손바닥이 시아버지의 뺨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짝! 방 안을 얼어붙게 만든 그 타격음 뒤로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제 아버님께 손을 대신 분 당신입니까? 그녀가 꺼내든 신분증이 조명 아래 서늘하게 빛나는 순간 망년의 장소는 순식간에 빌런들의 장례식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도심의 거리는 화려한 조명들로 반짝이며 사람들의 들뜬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죠. 지방검찰청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박지영은 늦게까지 이어진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는 뻣뻣하게 굳은 어깨를 천천히 주물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검토해야 할 사건 기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가족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마침 퇴근길에 남편 이현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다급하고 미안함이 섞여 있었죠. 이현석이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부산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회의가 아직도 안 끝나. 나 오늘 아버님 모시러 못 갈 것 같아. 아버님이 친구분들이랑 망년의 자리에 계시거든. 당신이 대신 좀 가줄 수 있을까? 진짜 미안해. 박지영이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내가 갈게. 걱정 말고 회의 마무리 잘해. 운전은 무리하지 말고 조심히 와. 이현석이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낙원가든이라는 식당이야. 아빠 친구분들이 술만 들어가면 말이 좀 거칠어져. 혹시라도 우리 아빠 또 모욕 주실까봐 마음이 불안하네. 당신이 가면 내가 한시름 놓지. 박지영은 통화를 마치고 시아버지가 계신다는 낡은 식당 낙원가든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공교롭게도 퇴근 시간과 겹쳐 도로는 꽉 막혀 있었고 지영은 핸들을 톡톡 두드리며 시아버지가 무사히 계시기를 바랐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식당 앞 주차장에 도착했고 지영은 외투깃을 세우며 건물 안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식당 복도에는 벌써 얼큰하게 취한 사람들의 고함과 웃음소리가 뒤섞여 소란스러웠으며 지영은 종업원에게 예약자 성함을 문의하고 눈살을 찌푸리며 복도 끝 방으로 향했어요. 박지영은 시아버지가 계신다는 방 문턱에 다다랐을 때 안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롭고 비릿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는 지역 설비업체 대표인 지철이 술잔을 상해 쾅 내리치며 시아버지를 쏘아보고 있었죠. 옆에 앉은 오영식과 일당들은 지철의 기세에 장단을 맞추며 낄낄거리고 웃었고 그 소리는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는 낡아서 소매가 해진 점퍼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지철의 눈치를 살피며 떨고 있었어요. 지철이 소주병을 거꾸로 들고 시아버지의 머리 위로 술을 부으며 말했습니다. 야, 종구야. 너는 망년회가 뭔지도 모르냐? 사람들 기분 좋게 한잔하는 자리에 그 꼴이 뭐야? 야, 네가 옛날에 내 사장이었다고 지금도 내가 내 미친 줄 알아? 냄새나는 작업복 같은 거 입고 와서 분위기 다 망치지 마. 네 며느리가 검사라며? 그래서 너도 갑자기 사람 된 줄 아냐? 검사 맞아? 위조하냐? 요즘 그런 사기 많은 거 알지? 시아버지가 젖은 머리를 닦지도 못한 채 바지춤에 손바닥을 비비며 대답했어요. 지철아, 나도 이런 자리 오기 싫었다.
내가 염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은 네가 불러서 애들이 바빠서 용돈 보내준다는 걸 내가 극구 말렸어. 이번 회비가 좀 늦은 건 정말 미안하다. 다음 주에는 내가 꼭 입금할 테니까 친구끼리 한 번만 봐줘라. 내가 사장이었다고 너한테 피해 준 것도 없잖아. 그때도 나는 너 챙기려고 애썼다. 지철이 콧방귀를 크게 뀌더니 갑자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시아버지의 뺨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에는 날카로운 타격음이 울려 퍼졌고 시아버지의 고개는 옆으로 맥없이 꺾이며 바닥에 고꾸라졌죠. 오영식이 옆에서 손뼉을 치며 배를 잡고 구르며 덧붙였습니다. 와 봤어? 소리 들었지? 딱. 야, 종구 너 말이야. 검사 며느리 있으면 뭐해? 여기선 우리 형님이 왕이야, 왕. 경찰이 와도 뭐 어쩔 건데? 수가? 에이, 웃기지 마. 이 동네는 우리 형님 말이 법이야. 지철이 바닥에 쓰러진 시아버지의 멱살을 틀어쥐고 얼굴을 바짝 들이밀며 다시 윽박질렀어요. 야, 거지 같은 놈아. 검사 며느리 뒀으면 돈 냄새라도 나야지. 어디서 돈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 오늘 여기서 사람답게 나갈 생각하지 마. 기어나가. 알았어? 바닥에 손 짚고 개처럼 기어서 나가. 그리고 나한테 형님 죄송합니다 소리 크게 해. 당장 찢어봐. 시아버지는 회사가 망하자 전세가 역전된 것이었죠. 지철은 사업이 승승장구하자 과거 사장이었던 시아버지를 자기 모임의 샌드백으로 부르며 스트레스를 풀어왔던 겁니다. 박지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거칠게 박차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침 지철의 손이 시아버지의 뺨을 다시 한번 때리려던 일촉즉발의 찰나였죠. 박지영은 바닥에 흩어진 술병과 붉게 부어오른 시아버지의 얼굴을 본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영은 품 안에서 검찰 신분증을 꺼내 지철의 코앞에 바짝 들이밀며 서늘하게 말했죠. 박지영이 신분증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지철을 향해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분 제 아버님입니다. 방금 손 올린 사람 당신이죠? 당장 손 내려요. 지금부터 이름 생년월일 말하세요. 거부하면 현장에서 잡히는 폭행범으로 바로 처리합니다.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지철이 지영의 신분증을 낚아채 바닥으로 팽개치며 가래침을 뱉고 대답했어요. 야, 너 뭐야? 어디서 이런 어린 여편니가 와서 큰 소리야. 검사? 웃기고 있네. 네가 검사면 나는 대통령이다. 어른들 술자리야, 술자리. 네가 뭔데 여기 들어와서 훈계질이야? 너도 맞고 싶어? 나 오늘 기분 더럽게 만들지 마. 오영식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의 아래 위를 훑어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종구. 내 며느리 참 곱게 생겼다. 근데 검사 맞아? 너무 어려 보이는데? 아가씨, 좋게 말할 때 나가. 여기 형님 기분 상하면 너도 덩달아 다친다. 아니면 여기 와서 술이나 좀 따라. 막년회인데 분위기 좀 맞춰라. 응? 박지영은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을 흙먼지를 털어내며 천천히 주워 올렸죠. 결국 지철은 지영의 당당한 태도에 화가 치밀었는지 술상을 발로 쾅 차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신고를 받고 달려온 지구대 순경들을 방으로 안내하며 급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경찰관들은 지철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엉거주춤 멈춰 섰습니다. 지구대 순경이 지철에게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거수 경례를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 지철 사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저희가 신고를 받고 오긴 했는데 사장님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었습니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철이 경찰관의 어깨를 툭툭 치며 거드름을 피우고 대답했습니다. 야, 김순경. 딱 잘 왔다. 여기 미친 여편네가 검사라고 우기면서 난리치잖아. 우리 막년에 다 망쳐놨어. 공무원 사칭으로 잡아넣어. 지금 당장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박지영이 기가 차다는 듯 경찰관들을 바라보며 명료하게 입을 열었어요. 서부지검 형사부 박지영 검사입니다. 여기 이 남자 노인 폭행했고 술상 걷어차서 기물도 망가뜨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현행범입니다. 제 신분 전산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확인하고도 머뭇거리면 그 책임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순경들은 지영의 신분증과 지철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식은땀을 흘리며 머뭇거렸습니다. 하필 지철은 보란듯이 경찰관 앞에서 시아버지의 발치에 침을 뱉으며 유유히 방을 나갔죠. 오히려 지철과 일당들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식당을 빠져나가 당당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박지영은 분노로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지만 일단 바닥에 주저앉은 시아버지부터 부축해 일으켰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옷소매를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간곡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영아, 제발 그냥 가자. 저 사람 말만 센 게 아니야. 여기서 국회의원들하고도 형 동생 한다는 소문이 진짜야. 괜히 너까지 찍히면 내 자리, 내 인생까지 흔들릴까봐 무섭다. 내가 참으면 돼. 내가 맞고 끝나면 돼. 부탁이다. 오늘만은 참아주라. 박지영이 시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님, 아니에요. 이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 오늘 한 일 그대로 책임지게 할 거예요. 아버님께 다시는 손 못 대게 만들 거예요. 겁주고 밀어붙이는 사람일수록 법 앞에서는 더 크게 무너져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아버님,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박지영은 시아버지를 차에 태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지철은 단골 요정으로 자리를 옮겨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었죠. 지철은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지영의 뒷조사를 지시하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은 거울 속에 비친 시아버지의 부은 뺨을 보며 복수의 판을 짜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지영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지철의 업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철이 단순히 동네 건달이 아니라 지역 재개발 사업의 하도급을 독점해왔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마침내 지영은 동기검사 최성훈에게 연락하여 지철의 이중 장부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지영은 지철이 가장 아끼는 권력과 돈을 무너뜨릴 치밀한 덫을 놓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검사실 안에서 박지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오전 박지영은 검찰청 정문 앞에 다다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기막힌 광경에 그만 걸음을 멈추고 말았죠. 지철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시위대 수십 명이 박지영의 이름이 시뻘건 글씨로 적힌 피켓을 들고 조직적으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역 신문 일면에는 시아버지가 과거에 냈던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를 악의적으로 부풀려 검사 가족의 파렴치한 뺑소니로 둔갑시킨 기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죠. 박지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피켓의 자극적인 문구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고 모욕감에 입술을 파르르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청 로비로 들어서는 내내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의 시선조차 얼음장처럼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박지영이 부장검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부장검사가 책상 위 서류 뭉치를 손바닥으로
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박 검사,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이야? 자네 시아버지가 노인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이라는 제보가 검찰청 자유 게시판에 도배가 되고 있어. 자네 도대체 집안 단속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박지영이 부장검사의 매서운 눈길을 피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부장님, 이건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악의적인 조작입니다. 지철이라는 자가 본인의 하도급 비리를 덮으려고 제 가족을 표적으로 삼아 비열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제게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부장검사가 의자를 뒤로 거칠게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박지영의 얼굴 앞에 삿대질을 하고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명, 지금 청사 앞이 시위대로 난장판이 되고 언론사마다 전화가 빗발치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야. 당장 오늘부터 모든 수사에서 손 떼고 무기한 근신해.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상부의 엄중한 지시니까 더는 토달지 말고 나가. 박지영은 억울함에 목이 메었지만 지금은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개를 숙인 채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짐을 챙겨 차를 몰고 퇴근하던 박지영은 재개발 공사 현장 근처를 지나던 중 위를 쳐다보며 경악하고 말았죠. 건물 옥상에서 커다란 철근 자재들과 건축 폐기물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박지영의 차량 위로 사정없이 쏟아져 내렸거든요. 순식간에 급브레이크를 밟은 박지영은 핸들에 이마를 강하게 부딪혔고 간발의 차로 차량 보닛이 짓눌리는 화를 면했습니다. 오히려 지철은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인근 검은색 세단 안에서 지켜보며 비릿한 가래침을 뱉고는 만족스러운 듯 비열한 웃음을 지었죠. 한편 그 시각 시아버지는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거친 욕설과 발길질 소리에 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지철의 사주를 받은 덩치 큰 브로커들이 번호키를 강제로 뜯어내고는 시아버지의 거실까지 들이닥쳐 흙깔로 카페트를 짓밟았죠. 문신이 가득한 브로커 한 명이 위조된 수억 원대 차용증 원본을 시아버지 코앞에 거칠게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야, 영감탱아. 내 친구 지철이한테 빌린 돈 안 갚고 배째라 하면 다야? 이 진명에 오늘부로 우리 사장님한테 넘어갔으니까 딱지 붙일 줄 알아. 당장 옷가지만 챙겨서 여기서 기어나가. 시아버지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브로커의 바짓가랑이를 필사적으로 붙잡으며 눈물로 애원했어요. 사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지철이가 예전에 술값이나 하라고 준 돈 몇십만 원이 전부였어요. 제 집은 제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알면 정말 큰일 나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브로커가 시아버지의 가슴팍을 거칠게 걷어차며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는 흉측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그 여편네 지금 검찰청에서 목 잘리기 일보 직전이라 뉴스에 나오던데 어디서 시시한 검사 이름을 들먹여? 야, 얘들아. 여기 구석구석 딱지 다 붙이고 말 안 들으면 저 영감탱이 가구랑 같이 밖으로 집어 던져버려. 박지영은 사고 현장을 간신히 정리하고 다급히 집으로 달려오다 대문 가득 붙은 빨간 압류 딱지들을 발견하고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결국 시아버지는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입에 개거품을 물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가슴을 손톱으로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박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시아버지를 부축했고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구급차를 불러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히 향했죠. 하필 응급실 복도 벤치에서 마주친 지철은 값비싼 실크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서 있었습니다.
지철이 박지영의 어깨를 일부러 툭 치며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가소롭다는 듯 비아냥거렸어요. 어이, 박 검사. 아니, 이제 백수라고 불러야 하나? 키키키. 아버님이 노인네라 그런지 기력이 많이 쇠하셨네. 그러게 내가 좋게 말할 때 무릎 꿇고 사과했어야지. 이제 직장도 잃고 집도 잃고 길거리 나앉게 생겼는데 소감이 어떠셔? 박지영이 지철의 멱살을 잡으려던 손등에 핏대를 세우며 참아냈고 차가운 살기가 어린 서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철 씨, 당신이 우리 아버님 심장에 붙인 그 빨간 딱지 조만간 당신 온몸에 그대로 박아줄게요. 당신 아들 민수가 하도급 대금 수십억 빼돌려서 해외 도박장에서 탕진한 증거 자료 내가 이미 다 확보했거든. 어디 끝까지 웃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지철이 순간적으로 눈동자를 크게 떨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내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며 삿대질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뭐, 도박? 야, 이년아. 어디서 생사람을 잡아? 증거 있어? 어디서지 시애비 뺑소니 친 거 덮으려고 허위 사실로 협박이야. 너 오늘 우리 아들 이름 한 번만 더 더러운 입에 올리면 무고죄로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 줄 알아. 박지영이 품 안에서 녹음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죠. 순식간에 지철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고 지영은 차갑게 등을 돌려 아버님이 계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며느리의 손을 꼭 쥐며 소리 없는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마침내 박지영은 동기 성훈에게 연락하여 지철의 해외 비자금 계좌와 차명 부동산 목록이 담긴 기밀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이제 수세에 몰려 벼랑 끝까지 밀려났던 박지영의 처절하고도 완벽한 반격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박지영은 병실 밖으로 나와 복도 창문을 열고 지철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짧고 굵게 경고했습니다. 지철 씨, 법이 당신 같은 괴물에게 허락한 마지막 평화는 정확히 오늘 밤까지예요. 내일 아침에 당신이 금쪽같이 아끼는 아들이 수갑차고 질질 끌려가는 모습 아주 생생하게 구경시켜 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박지영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복수의 불꽃과 함께 검사로서의 서슬퍼런 정의감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죠. 지철은 전화를 붙잡은 채 온몸을 부르르 떨며 보좌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영은 이미 지철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권력과 가족을 동시에 무너뜨릴 완벽하고 치밀한 덫을 완성했습니다. 어두운 병원 복도의 정적 속에 박지영이 내딛는 구두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지철은 밤잠을 설친 채 자신의 금고 안에 든 현금 다발을 챙기며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자꾸만 살폈습니다. 한편 지영은 병실 소파에 앉아 성훈이 보내준 추가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며 밤을 하얗게 지새웠어요. 그래서 아침이 밝아올 무렵 지영은 자신의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치고는 최후의 결전을 위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지철이 그토록 자신만만해하던 지역 세력의 비호도 박지영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 앞에서는 무용지물에 불과했죠. 지영은 이제 지철의 인생을 뿌리째 뽑아버리기 위해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며 지철의 아들이 숨어있는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도심 외곽의 공업단지는 적막함 속에 소름 끼치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박지영 검사는 동기 성훈이 급파한 베테랑 수사관들과 함께 지철의 아들 민수가 은신처로 사용하는 지하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겉보기엔 평범하고 낡은 물류창고였지만 실상은 지석의 검은 사채, 자금과 지철의 비자금이 모여 세탁되는 불법 금융의 소굴이었거든요. 박지영은 차가운 금속 재질의 방탄조끼를 고쳐 입으며 수사관들에게 진입하라는 수신호를 아주 조용히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중한 철문이 유압 절단기에 의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맥없이 잘려나갔고 박지영은 가장 먼저 안개 낀 어둠을 뚫고 안으로 박차고 들어갔어요. 지하 사무실 안에는 수십 대의 대형 모니터가 파란 불빛을 내뿜으며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민수는 컵라면을 먹다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지영은 민수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놓인 하드디스크와 수백 개의 대포 통장 뭉치들을 훑어보고는 비릿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민수가 당황하여 뒤쪽 비상구로 도망치려 발악하며 책상을 넘어뜨렸지만 이미 잠복해 있던 수사관들이 그의 팔을 꺾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거칠게 짓눌러 버렸습니다. 박지영이 바닥에 엎어진 민수의 머리맡에서 영장을 파닥거리며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지민수 씨,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이 자리에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세탁한 그 엄청난 돈들이 누구 주머니로 흘러갔는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풀어야 할 거예요. 민수가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비명을 지르며 짐승처럼 발악하며 대답했죠. 이거나, 너 미쳤어? 우리 아버지가 이 지역에서 누군지 알고 이래? 당신 검사라며. 우리 아버지랑 형님 동생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사실 알면 당신 당장 목이 날아갈 줄 알아. 당장 이거 안 풀어. 박지영이 민수의 명품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해외 도박장 칩들을 구두굽으로 짓밟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내가 아주 잘 알지. 그런데 어쩌나? 네가 믿는 그 국회의원들 오늘 새벽에 이미 너랑 내 아버지 법인 계좌 싹 다 동결된 거 보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전화기 다 꺼버렸던데. 너는 이제 이 세상에 아주 처절하게 혼자 남은 거야. 알아들어? 수사관들이 민수를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히자 박지영은 민수의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이며 차갑게 비웃었죠. 민수는 박지영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압도적인 증거물들을 마주하자 순식간에 안색이 잿빛으로 변하며 전신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집에서 도피 자금을 챙기던 지철은 아들의 체포 소식을 전해 듣고는 거실의 고가 화분들을 모조리 깨뜨리며 보좌관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박지영의 말대로 보좌관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었고 지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침을 뱉었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은 민수는 손톱을 깨물며 불안하게 다리를 떨었고 박지영은 그런 민수의 심리를 꿰뚫어 보듯 응시했습니다. 박지영은 민수의 얼굴 앞에 지철의 비자금 장부 복사본을 툭 던져놓으며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었죠. 민수가 흔들리는 눈빛으로 장부를 넘기며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아버지가 시켜서 한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숫자만 적었을 뿐이라고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일을 꾸미겠어요? 박지영이 펜으로 책상을 딱딱 소리나게 두드리며 말을 잘랐습니다. 민수 씨,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거야. 여기 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5억 원은 뭐야? 아버지가 너 도박하라고 이 돈까지 세탁하라고 시켰을까? 이건 명백한 횡령이야. 민수가 마른 침을 삼키며 손바닥을 비비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모르는 돈인데. 검사님,
이거 아버지가 알면 저 죽어요. 제발 이건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협조하면 좀 봐주시는 거죠? 박지영이 의자를 민수 쪽으로 바짝 당겨 앉으며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치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선택은 오직 네가 하는 거야. 아버지를 대신해 청춘을 감옥에서 다 보낼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안방 침대 및 비밀 금고에 숨겨둔 그 진짜 뇌물장부 위치를 지금 말하고 광명을 찾을 건지. 내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다는 거 잘 알지? 민수가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안방 붙박이장 뒤쪽에 작은 금고를 하나 더 숨겨두셨어요. 거기 비밀번호가 제 생일이에요. 거기 가면 국회의원들한테 돈 뿌린 장부랑 인사청탁 명단 다 있을 거예요. 대신 저는 정말 빼주셔야 해요. 마침내 지영은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지철의 저택을 기습적으로 급습하여 당황해하던 지철의 손목에 직접 차가운 수갑을 철컥 채웠죠. 지철은 수갑을 찬 채로 지영의 얼굴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가래침을 내뱉으며 발악했습니다. 지철이 핏대를 세우며 지영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려 시도하며 소리쳤어요. 인연이 감히 누구 손목에 쇠고랑을 채워. 너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 시애비랑 남편까지 싹 다 길거리 거지로 만들어버릴 줄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몰라서 이래? 박지영이 손수건으로 튀어오른 침을 닦아내며 지철의 눈을 서늘하게 쏘아보았습니다. 지철 씨, 당신 뒤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당신 손절했어. 그리고 당신 아들이 아주 친절하게 비밀 금고 위치까지 다 풀어줬거든. 당신이 위조했던 그 수억 원대 차용증, 이제 아무 쓸모없게 됐네. 박지영이 지철의 눈앞에서 위조 차용증을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려버리자 지철은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았죠. 지철의 아내와 친척들은 검찰청 로비까지 쫓아와 지영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며 바닥을 기고 통곡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지철의 아내가 지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울부짖었습니다. 검사님, 우리 남편이 잠깐 미쳤었나 봐요. 종구 씨랑은 친구잖아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앞길이 구만리인데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지영이 여자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복도를 가로질러 걸어가며 대답했어요. 친구를 거지라고 비웃고 뺨을 때릴 때, 당신 아들이 도박으로 남의 돈을 탕진할 때 당신들은 뭘 했죠? 법대로 하세요. 저는 이제 제 아버님 지키러 가야 하니까요. 박지영은 모든 조사가 끝난 후 불이 꺼진 텅 빈 취조실에 홀로 앉아 창밖으로 떠오르는 붉은 새벽빛을 바라보며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순간 응급실을 지키던 남편 현석에게서 아버님이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으셨다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 휴대전화로 전해졌죠. 지영은 서둘러 겉옷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고 병실 문을 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진 남편과 드디어 눈을 뜬 아버님, 시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이현석이 지영을 껴안으며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아버님 방금 깨어나셨어. 당신이 지철이 잡았다는 소식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고마워. 시아버지가 산소호흡기 너머로 야윈 손을 뻗어 지영의 손을 잡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야,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지철이 그놈은 어떻게 됐니? 너한테 해코지는 안 하더냐? 박지영이 시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죠. 아버님, 걱정 마세요. 그 나쁜 사람 이제 감옥에서 평생 못 나와요. 아버님 집도 명예도 제가 다 되찾아왔으니까
이제 푹 쉬시기만 하면 돼요. 창밖으로는 지독했던 겨울밤이 지나가고 있었고 지영의 눈에는 새로운 심판을 준비하는 검사의 서슬퍼런 투지가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이것이 복수의 끝이 아니라 지철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거대한 빌런인 지석이 움직일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며 다시금 신발끈을 묶었습니다. 검찰청을 나서는 박지영의 구두 소리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정의를 바로잡으려는 더 단단한 울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사필기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들은 결국 자신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되는 법이라는 것을 지영은 확신했습니다. 지영은 다시 한번 병실 밖으로 나와 성운에게 전화를 걸어 지석의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하며 복도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철의 구속 소식은 지역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었고 검찰청 주변은 취재진의 카메라 불빛으로 연일 번쩍거리고 있었죠. 박지영은 집무실 책상 위에 수북히 쌓인 지철의 과거 범죄 기록들을 훑어보며 차가운 표정으로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철은 구치소 내에서도 돈과 인맥을 써서 편의를 제공받으려 했지만 박지영은 이미 모든 접견과 반입물품 경로를 철저히 차단했거든요. 심지어 지철은 가장 열악하고 비좁은 독방에 수감되어 벽을 치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철의 수하에서 온갖 뒤처리를 도맡았던 오영식도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지영을 먼저 찾아왔죠. 오영식이 취조실 테이블 위로 손을 벌벌 떨며 물컵을 들이키더니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검사님, 제가 지철이 그 인간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증인석에서 모든 걸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박지영이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오영식의 비굴한 얼굴을 쏘아보며 대답했어요. 오영식 씨, 당신이 아버님 뺨을 때리는 지철 옆에서 손뼉치며 웃던 영상, 제가 수백 번도 넘게 돌려봤습니다.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살 길은 법정에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오영식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려다 수사관의 제지에 다시 의자에 앉으며 울먹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지철이가 그동안 재개발 사업에서 공사 대금 빼돌린 거,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상납한 거 다 불겠습니다. 제발 구속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박지영은 오영식의 자술서를 챙겨 들고 취조실을 나와 곧바로 법정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철의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 앞은 지철에게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 사장들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박지영은 검사석에 앉아 피고인석으로 들어오는 지철의 초라한 행색을 아주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지철은 헝클어진 머리와 수의 차림으로 들어오더니 증인석에 앉은 오영식을 발견하고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철이 수갑을 찬 손을 허공으로 치켜들며 오영식을 향해 악을 썼어요. 야, 이 배신자놈아. 네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네가 나한테 받아먹은 돈이 얼마인데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너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재판장이 법봉을 쾅쾅 두드리며 지철의 말을 잘랐습니다. 피고인, 정숙하세요. 한 번만 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즉시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박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내부 폐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대형 화면에 띄우며 명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지철은 평소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노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습니다. 여기 영상 보십시오. 자신의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의 머리에 술을 붓고
뺨을 때리는 저 행위가 과연 장난입니까? 지철의 변호인이 황급히 일어나 서류를 흔들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검사님, 그건 술자리에서 흔히 벌어지는 친구 간의 실랑이일 뿐입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지영이 변호인을 향해 비릿한 조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다시 들이밀고 대답했습니다. 합의요? 피해자인 제 아버님은 당신들의 그 더러운 돈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철이 운영하던 업체의 범죄 수익금으로 산 아들 민수의 강남 아파트와 외제차 목록입니다. 이것들 오늘부로 전부 몰수 보전 신청 완료되었습니다. 지철이 피고인석에서 거품을 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교도관들에게 짓눌렸습니다. 순식간에 법정은 지철을 향한 야유와 비난으로 가득 찼고 지철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죠. 결국 법원은 지철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전 재산 몰수와 함께 중형을 선고할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필 그 시각 지철의 가족들은 살던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나 단칸방으로 짐을 옮기며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퇴원하여 건강을 회복한 시아버지는 지영과 함께 지철이 수감된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지철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창문에 머리를 박으며 비굴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지철이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쾅쾅 치며 시아버지에게 빌었습니다. 종구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우리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탄원서 한 장만 써주라. 내 며느리 검사잖아. 말 한마디면 나 나갈 수 있잖아.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지철의 충혈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힘겹게 대답했죠. 지철아, 나는 자네가 나를 때린 건 용서할 수 있네. 하지만 자네가 내 며느리와 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 이제 법대로 살게나. 나는 이제 자네가 하나도 그립지 않네. 시아버지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와 함께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오히려 지철은 등 뒤에서 시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다가 교도관들에게 끌려 들어갔죠. 박지영은 구치소 정문을 나서며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들이마시고는 아버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지영이 시아버지의 코트깃을 세워주며 환하게 웃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그 나쁜 사람들이 뺏어간 아버님의 자존심, 제가 다 찾아왔으니까 이제 편하게 주무세요. 시아버지가 지영의 손등을 토닥이며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고맙다, 아가야. 검사라는 직업이 무섭기만 한 줄 알았는데 내 며느리가 검사인 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구나. 너 덕분에 내가 이제야 숨을 좀 쉬겠다. 한편 그 시각 모든 법적 절차가 종결되면서 지철의 배후 세력이었던 국회의원 보좌관도 수사망에 걸려 체포되었습니다. 박지영은 검찰청으로 돌아와 지철의 사건 서류를 보관함에 넣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지영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해외에서 귀국했다는 지철의 동생 지석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 보며 다시금 눈빛을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정의의 칼날은 멈추지 않고 이제 더 거대한 어둠의 심장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지철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구치소 벽 뒤로 사라진 지도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박지영 검사는 형의 사건 기록을 서고에 정리해 넣는 순간에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기분 나쁜 소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지철의 친동생이자 해외 사채업계의 거물로 악명 높은 지석이 비밀리에 귀국했다는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지석은 형 지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지능적이고 잔인한 인물이었으며 이미 박지영의 주변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석은 지영의 연수원 시절 사소한 행적까지 조사하며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할 치밀한 덫을 설계했죠. 지석이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서 지영의 가족 사진을 면도칼로 긋으며 부하에게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박지영 검사라. 우리 형님을 그렇게 비참한 꼴로 만든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처참한지 이제부터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일단 그 남편놈부터 시작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하나씩 뺏어야 복수하는 재미가 있지 않겠어? 지석의 부하가 고개를 깊게 숙이며 칼자국이 난 사진을 받아들고는 비열하게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미 그 남편이 다니는 회사 여직원 하나를 거액으로 포섭해뒀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아주 자연스럽게 덫에 걸려들 겁니다. 경찰 신고부터 언론 제보까지 제가 완벽하게 세팅해놨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지영의 남편 이현석은 다시 회사에 복직하여 평소처럼 성실하게 근무를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하 주차장에서 마주친 신임 여직원 미쓰리가 갑자기 현석의 앞을 가로막으며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시작했죠. 여직원이 현석의 셔츠 깃을 붙잡고 몸을 강하게 밀착하며 주변에 들리도록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대리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사람 살려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현석이 너무나 당황하여 여직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몇 걸음 뒷걸음질을 치고는 황당한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아니, 미쓰리?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내가 당신한테 뭘 했다고 이래? 당장 이거 안 나? 사람들이 보면 큰 오해하잖아. 하필 그 짧은 순간 미리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지석의 수하들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 현장을 촬영하며 현석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현석은 억울하게 파렴치한 성추행범으로 몰려 인근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회사에는 순식간에 해고 통보 서류가 날아왔죠. 박지영은 남편의 비보를 듣고 경찰서로 달려갔으나 지석이 매수한 언론들은 이미 검사 남편의 추악한 두 얼굴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영은 검찰 내부에서도 지석의 로비를 받은 고위 간부들에게 불려가 모든 수사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집무실 소파에 앉아 박지영을 앞에 세워두고 탁자를 손바닥으로 탁 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박 검사, 지금 자네 남편 사건 때문에 검찰청 전체 위신이 말이 아니야. 언론에 이름 다 팔리고 시위대까지 몰려왔는데 자네가 무슨 염치로 수사를 하겠다는 거야? 당장 휴가 내고 사건 결말 날 때까지 청사에 발도 들이지 마. 박지영이 차장검사의 매서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쥐고 대답했어요. 차장님, 이건 제 남편을 타깃으로 한 명백한 함정수사입니다. 배우의 지석이라는 악질 사채업자가 있습니다. 제게 단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직접 제 가족의 결백과 노매 실체를 증명하겠습니다. 차장검사가 비웃음을 흘리며 의자를 획 돌려앉고는 서늘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자네 가족이래. 자네가 칼을 휘두르는 것 자체가 이미 공정성 위반이야. 이미 상부 지시 내려왔으니까 더는 군말 말고 나가. 이건 자네 직이 걸린 문제라는 거 명심해. 박지영은 집무실에서 쫓겨나듯 나왔지만 신뢰하던 후배 검사 성운과 수사관들을 비밀리에 소집하여 비밀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한편 그 시각 시아버지는 집으로 찾아온 가짜 요양보호사가 건네준 약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먹고는 정신이 몽롱해진 채 소파에 누웠죠. 요양보호사로 위장한 지석의 부하가 시아버지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는 소름 끼치도록 가늘게 속삭였습니다. 영감님, 이 약 기운이 참 좋죠? 이거 내일도 모레도 꾸준히 드시면 아예 영원히 행복하게 잠들 수도 있어요. 박 검사가 시신 앞에서 참 슬프게 울겠네. 안 그래요? 시아버지가 혀가 마비된 듯 꼬인 목소리로 탁자 위 약병을 잡으려 애쓰며 힘겹게 물었죠. 당신 누구야? 우리 지영이 좀 불러줘. 이 약이 왜 이렇게 독하고 눈앞이 캄캄해. 지석은 지영의 관사 대문에 시뻘건 페인트로 사람 잡는 살인 검사라고 적어두는 등 지영의 멘탈을 집요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영은 남편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현석을 고소한 여직원의 차명 계좌로 거액의 외화가 송금된 정황을 포착했죠. 박지영이 비밀 수사팀원들과 함께 화이트보드 위에 지석의 은신처와 인맥도를 표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석은 형 지철보다 훨씬 치밀한 놈이야. 하지만 그만큼 흔적을 지우려다 보니 오히려 깔끔해지는 부분이 있어. 여기 이 유령 회사들이 놈의 자금줄이야. 여기를 먼저 타격해야 놈이 당황해서 기어나올 거야. 성훈이 분석 자료를 넘겨받으며 지영의 초췌한 얼굴을 보더니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고 걱정스레 대답했습니다. 지영아, 너 정말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겠어? 지석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놈이야. 어제 내 관사에도 놈들이 사람 보냈다며? 일단 내 몸부터 챙겨야지. 박지영이 권총 지갑을 허리에 단단히 차며 눈빛을 칼날처럼 날카롭게 세우고 매섭게 대답했죠.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멈추면 내 남편과 아버님은 영영 회복 불가능해져. 놈이 내 가족을 건드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검사라는 이름표 떼고 인간 박지영으로서 놈의 숨통을 끊어놓겠어. 마침내 지영은 지석이 지철보다 훨씬 거대하고 정교한 범죄 네트워크를 가졌음을 확신하고 최후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지석은 이미 지영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아버님, 시아버지를 인질로 잡기 위한 최종 납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죠. 어두운 밤 지영의 관사 창문 너머로 수상한 검은 그림자들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하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정의와 악의 전면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가혹한 운명처럼 박지영의 앞에 거대한 폭풍우가 되어 다가오고 있었죠. 지영은 창문에 비친 그림자를 확인하고는 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성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편 병실에서는 지석의 사주를 받은 가짜 간병인들이 아버님을 들것에 실어 비상구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영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사투를 예감하며 품 안의 권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마침내 현관문 도어락이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고 지영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영은 숨을 죽인 채 거실 소파 뒤로 몸을 낮추고 들어오는 괴한들의 발자국 소리를 세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선 괴한이 손전등을 비추며 거실로 들어서자 지영은 망설임 없이 발길질로 놈의 무릎을 걷어찼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놈이 고꾸라지는 사이 지영은 다른 한 놈의 얼굴에 소화기 분말을 쏘아 시야를 가렸습니다. 지영은 혼란을 틈타 관사를 빠져나와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성훈의 차에 올라타며 소리쳤어요. 성훈아, 지금 병원으로 가야 해. 아버님이 위험해. 놈들이 아버님을 빼돌리려고 하고 있어. 성훈이 가속 페달을 밟으며 사이렌을 켜고 도로를 질주하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기동대에도 연락했으니까 병원 입구에서 합류할 거야. 지영아, 제발 진정해. 우리가 반드시 구출할 수 있어. 박지영은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이 터지도록 깨물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원흉인 지석을 내 손으로 단죄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지영의 전신을 감싸 안았죠. 병원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지영은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튀어나가 비상계단을 향해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지석이 판 거대한 함정 속에서도 지영은 오직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절벽 끝 사투를 이어가고 있었죠. 어둠이 짙게 깔린 박지영의 관사복도에는 낯선 이들의 거친 숨소리와 금속성 마찰음이 기분 나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지영은 전등을 모두 끈 채 거실 소파 뒤에 몸을 숨기고는 현관문 도어락이 신경질적으로 비프음을 내며 강제로 열리는 순간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석의 수하들이 거실 안으로 들이닥친 그 찰나 지영은 미리 준비했던 소화기를 분사해 놈들의 시야를 단번에 차단해버렸거든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틈을 타 지영은 비상계단으로 탈출하며 성훈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석은 지영을 놓쳤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분노에 찬 목소리로 수하들에게 전화를 걸어 광기 어린 최후의 명령을 내렸죠. 지석이 세단 뒷좌석에서 시가 타는 연기를 내뿜으며 수하들에게 전화를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아, 계집애 하나를 못 잡아서 이 난리를 쳐? 당장 병원으로 가서 그 늙은이부터 확보해. 박지영이 제 발로 기어오게 만들란 말이야. 지금 당장. 지석의 부하가 전화기 너머로 비굴하게 대답하며 병원 보안실 입구에서 주위를 살폈죠. 대표님,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병원 보안실 장악하고 영감탱이 빼돌리겠습니다. 가짜 구급차도 대기시켜놨으니 이번에는 실수 없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성훈의 차 안에서 박지영은 노트북을 통해 병원 내부 통신망에 접속하며 주먹을 하얗게 꽉 쥐었습니다. 심지어 지석의 부하들이 의사 가운을 걸치고 아버님, 시아버지의 병실로 잠입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자 지영의 눈동자는 분노로 인해 파르르 떨렸죠. 하지만 지영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성훈에게 미리 확보해둔 지석의 차명 계좌 동결 명령서를 검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격 전송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침내 지영은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고 권총집을 단단히 고정하며 차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박지영이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달려가며 성훈에게 단호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성훈아, 너는 기동대 데리고 비상구랑 지하주차장 입구부터 완전히 봉쇄해. 나는 바로 병실로 올라갈게. 지석이 그 인간, 아버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집 걸고 끝까지 쫓을 거야. 성훈이 무전기를 챙겨들며 지영의 앞을 가로막고 숨가쁘게 대답했죠. 지영아, 혼자 가면 위험해. 놈들 분명히 무장했을 거야. 3분만 기다려. 우리 대원들 지금 엘리베이터 진입했어. 제발 무모하게 행동하지 마. 박지영이 성훈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비상계단 문을 열고 뛰어 올라가며 다시 대답했습니다. 3분이면 우리 아버님 목숨이 왔다 갔다 해. 나 검사이기 이전에 이 집 며느리야. 아버님 잘못되시면 나 검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당장 길 터주고 외곽이나 잘 막아. 지영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 아버님의 병실 문을 발로 쾅 차며 들이닥쳤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석의 부하들이 시아버지를 휠체어에 강제로 앉혀 비상구로 끌고 나가려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고 지영은 주저없이 놈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죠.
총구 앞에 혼비백산한 괴한들이 시아버지를 방패 삼아 뒤로 물러나자 지영은 서슬퍼런 투기를 뿜어내며 놈들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결국 기동대원들이 복도 끝에서 들이닥치자 지석의 부하한 놈이 시아버지를 끌고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달아나 버렸죠. 하지만 지석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듯 직접 병원 옥상으로 올라가 헬기를 부르며 마지막 도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석은 경찰 내부에 매수된 인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잘못되면 병원 전체 전력을 차단하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려 했거든요. 박지영은 아버님이 옥상 난간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옥상 문을 박차고 나가 지석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박지영이 옥상의 강한 바람을 맞으며 지석을 향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지석 씨, 당신 방금 해외로 빼돌리려던 비자금 400억 원 전부 몰수된 거 보고받았나 보네. 당신이 지금 하는 짓 내가 이미 다 알고 잠복 수사관들 배치했어. 당신은 이제 돈도 없고 퇴로도 없어. 당장 아버님 놓아드려. 지석이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난간 너머로 밀어내며 이빨을 갈며 대답했죠. 박지영, 네가 감히 내 돈줄을 건드려? 내 시아버지 목숨값치고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내가 못 가질 바엔 다 같이 죽는 거야. 알겠어? 어서 길 터. 박지영이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경찰차의 사이렌 불빛을 응시하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 같이 죽는 게 아니라 당신 혼자 지옥으로 가는 거야. 당신 형 지철이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알아? 당신 같은 괴물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단단한지 절대 모르거든. 당신 위치 추적 끝났으니까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지석은 자신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문자를 확인하자 광기에 휩싸여 시아버지를 밀치고 자폭하려 발악했습니다. 마침내 현장에 도착한 성운과 기동대원들이 지석을 포위했고 지영은 지석의 어깨를 조준해 정확히 방아쇠를 당겼죠. 지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지영은 달려가 아버님을 품에 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히려 지영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지석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놈이 아버님과 남편에게 저지른 만행들을 하나하나 우어조리며 죗값을 물었죠. 며칠 후 남편 현석은 모든 조작된 성추행 누명을 벗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무혐의로 풀려나 지영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지영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하여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게 되었죠. 박지영은 검찰청 게시판에 올라온 지석과 지철 형제의 구속 기소 소식을 확인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현석이 지영의 손을 꼭 잡고 병실 소파에 앉아 지영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 당신은 우리 집의 진정한 영웅이자 수호신이야. 박지영이 현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아버님의 잠든 모습을 보며 대답했어요. 현석 씨, 영웅은 무슨... 나는 그냥 우리 아버님 며느리고 당신 아내일 뿐이야. 나쁜 사람들이 우리 행복을 뺏게 놔둘 순 없었어. 이제 우리 정말 법정에서 놈들 죗값 치르는 거 끝까지 지켜보자. 창밖으로는 지독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병원 창가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이제 검사실로 돌아가 지석과 지철 형제가 저지른 수십 건의 여죄를 뿌리 뽑기 위해 다시금 서류 가방을 단단히 챙겼죠. 정의는 때로 느리게 올지 몰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는 며느리의 의지 앞에서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지영은 몸소 증명해냈습니다.
박지영의 구두 소리는 이제 복수를 넘어 완벽한 심판을 향해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단단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지석과 지철 형제가 수감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법조계의 공기는 이들의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폭풍 전야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박지영 검사는 지석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것에 대비하여 놈들이 그동안 매수했던 하도급 업체 사장들과 위증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재판 당일 대법정 앞은 전국에서 몰려든 취재진과 지석 형제에게 피해를 본 시민들의 야유 소리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거든요. 지영은 검사법복을 단정하게 고쳐 입으며 차가운 법정문을 열었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지철과 지석 형제를 서늘한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석은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지영과 눈이 마주치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였죠. 지석의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를 향해 서류를 흔들며 아나무인 격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재판장님, 이번 사건은 박지영 검사가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무고한 시민을 별건 수사로 압박하고 함정 수사를 통해 증거를 조작한 전형적인 직권남용입니다.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박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인의 말을 단칼에 자르며 대형 화면에 지석의 비밀 장부 원본을 띄우고 대답했죠. 변호인, 무고한 시민이라는 표현은 이 장부에 적힌 수십 명의 피해 사장님들 앞에서나 쓰시죠. 여기 적힌 수백억 원의 비자금과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건네진 뇌물 명단, 이것도 제가 조작했다는 겁니까? 지석이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쾅 치며 박지영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입가에 거품을 물며 소리쳤습니다. 야, 박지영, 네가 감히 내 돈줄을 건드리고 우리 가문을 망가뜨려? 내 시애비가 그날 옥상에서 떨어졌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자비로웠던 게 아니다. 네가 무사할 줄 알아? 재판장이 법봉을 3번 강하게 두드리며 지석의 폭언을 막고 엄중한 어조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피고인 지석, 한 번만 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검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할 경우 즉시 퇴정 조치함은 물론 가중 처벌의 강거로 삼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박지영은 지석의 도발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석의 형 지철이 시아버지를 폭행하던 당시의 식당 폐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했습니다. 심지어 지영은 지석이 현석에게 성추행 누명을 씌우기 위해 여직원을 매수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까지 증거물로 제출하며 법정을 침묵시켰죠.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오영식이 지석의 눈을 피하며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석 형제의 변호인은 더 이상 내놓을 반박 논리가 없자 땀을 닦으며 자리에 주저앉았고 지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만 만져댔죠. 박지영이 최후 논고를 위해 발언대에 서서 배심원들과 판사를 향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법은 누군가 위에 군림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억울하게 뺨을 맞은 노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인생을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지철이 옆자리에 앉은 지석의 옷소매를 잡으며 질겁한 표정으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야, 지석아.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냐? 너 뭐 방법 있다고 했잖아. 저 검사 여편네 좀 어떻게 해보란 말이야. 지석이 형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하며 비굴하게 울부짖었죠. 형이 처음에 그 늙은이만 안 때렸어도
이렇게 안 됐잖아. 이게 다 형 때문이야. 내가 왜 형 사고 친 것 때문에 내 인생까지 종쳐야 하는데. 두 형제가 법정에서 서로의 멱살을 잡으려 발악하며 책망하는 꼴은 그야말로 추하고도 처참한 사필 규정의 현장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지석과 지철 형제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전 재산 환수 조치를 명령하는 판결문을 낭독했죠. 하필 그 시각 방청석 뒷줄에 앉아있던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한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지영은 선고가 끝난 뒤 법정 문을 나서며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들이마시고는 자신을 기다리던 가족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었죠. 이현석이 꽃다발을 지영의 품에 안겨주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정하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지영아,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게, 그리고 우리 아버님 며느리라는 게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이제 놈들 죗값 치르는 거 봤으니까 우리 정말 행복하게만 살자.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젖은 목소리로 지영의 이름을 부르며 고마움을 전했죠. 아가야, 내 덕분에 내가 이제야 숨을 좀 쉬겠다. 검사라는 거 참 무섭고도 고마운 거구나. 내 자존심 다 살려줘서 정말 고맙다. 너는 내 평생의 은인이다. 박지영은 가족들의 손을 잡고 검찰청 계단을 내려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것은 부장검사라는 직함보다 소중한 가족의 평화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어느덧 노을이 붉게 물든 검찰청 마당에는 지영의 가족들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길었던 복수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있었죠. 하지만 지영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검사로서 만날 수많은 약자들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박지영의 구두 소리는 이제 복수가 아닌 정의로운 미래를 향해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희망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지석과 지철 형제의 중형 선고 이후 그들이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불법 사채 제국은 단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죠. 박지영 검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 내부의 고질적인 부패고리까지 끊어낸 공로를 인정받아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역대 최연소 부장검사 승진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승진 발령 소식이 전해진 날 지영은 화려한 축하 파티 대신 소박한 꽃다발 하나를 들고 아버님, 시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향했거든요. 아버님은 예전의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여 마당에 잡초를 뽑으며 지영을 맞이했고 지영은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영은 권력의 정점에 서는 것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어깨에 붙은 먼지를 털어주며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부장검사가 됐다면서? 축하한다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나랑 현석이는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매일 저녁 웃으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단다. 네가 무사한 게 제일이야. 박지영이 아버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애틋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 부장검사 되고 나서 첫 번째로 결제한 서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아버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 재심 청구서예요. 이제 동네 사람들 모두 아버님이 지철이 그놈한테 억울하게 당하셨다는 거 다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말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내 죽은 자존심까지
다 살려주는구나. 지영아,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나는 저 세상 가서도 원통해서 눈을 못 감았을 게다. 내 평생 너를 만난 게 가장 큰 복이다. 정말 고맙고 미안하구나. 이현석이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들고 나와 두 사람의 대화에 장난스럽게 끼어들었죠. 자자. 감동적인 분위기는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 부장님 승진 축하 겸 아버님 기력 회복 기념으로 제가 갈비찜이랑 잡채까지 다 해놨거든요. 빨리 들어와서 앉으세요. 식으면 맛없단 말이에요. 어서요. 박지영은 남편의 익살스러운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며 아버님을 모시고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검찰청에 남겨둔 마지막 숙제가 떠올라 잠시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지석 형제에게 뇌물을 받았던 차장검사와 부패 수사관들이 법정에서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비굴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지석은 감옥 안에서도 지영의 이름을 저주하며 벽에 머리를 박고 실성한 듯 웃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지영은 이제 그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검찰청 본동 강당에서 열린 부장검사 임관식에서 박지영은 서슬퍼런 투지를 잠시 내려놓고 온화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박지영이 마이크 앞에 서서 신임 검사들과 동료들을 향해 명료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임용 소감을 말했죠. 우리의 칼날은 악인을 베기 위함이 아니라 억울하게 뺨을 맞은 노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제 가족의 아픔을 통해 법의 정의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가장 약한 자의 며느리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성훈이 객석 맨 앞줄에서 힘차게 박수를 치며 지영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고 기분 좋게 소리쳤습니다. 박지영 부장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검찰청은 부장님 덕분에 조금 더 깨끗해지겠네요. 오늘 회식은 부장님이 거하게 쏘시는 거 맞죠?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영이 단상 아래로 내려와 성훈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성훈아, 당연하지. 대신 오늘 메뉴는 우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소갈비야. 너도 오늘만큼은 수사 서류 다 던져두고 실컷 먹어야 해. 그동안 고생 많았다. 정말로. 임관식이 끝난 후 지영은 검찰청 앞 벤치에 홀로 앉아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필 그 순간 예전 식당에서 무시당하던 시아버지의 초라한 뒷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제 그 기억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죠. 지영은 이제 자신이 쥔 권력을 오직 정의를 구현하고 다시는 아버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패가 되는데 사용하겠다고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어느덧 지철의 가문은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잊혀졌고 대신 정의로운 며느리 검사 박지영의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희망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석이 퇴근하는 지영을 마중 나와 차 문을 열어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영아, 오늘 정말 멋있었어. 당신이 검사 가운 입고 있을 때도 예쁘지만 지금처럼 나랑 아버님 보고 웃어줄 때가 제일 눈부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자. 내가 옆에서 잘 보좌할게. 박지영이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차에 오르며 행복에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현석 씨, 고마워. 나를 끝까지 믿어준 당신이랑 아버님 덕분에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이제 복수의 시간은 끝났으니까 우리 정말 예쁜 미래만 그리면서 살아요. 아버님 모시고 여행도 가고요. 창밖으로는 어느새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따스한 봄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영의 집 정원에는 아버님이 심어둔 목련 꽃망울이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죠.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이겨내고 며느리가 되찾아준 가족의 명예와 평화는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삶의 정의가 되어 지영의 가족을 영원히 지켜줄 것입니다. 박지영의 구두 소리는 이제 복수의 무거운 발걸음을 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걷는 꽃길 위에서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경쾌한 선율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며느리 박지영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돈과 권력을 무기로 타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빌런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중한 사람을 지키려는 평범한 이들의 결연한 의지와 가족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박 검사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아버님의 명예를 세우고 상처 입은 가족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처절하고도 정의로운 사투였죠. 법은 누군가 위에 군림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억울한 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지영 씨의 말처럼 여러분의 곁에도 누군가 억울함을 당할 때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정의로움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결국 자신의 죗값이라는 감옥에 갇혔고 지영 씨 가족에게는 다시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끝내 이겨내는 승리의 햇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